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주말과 휴일 내내 이어진 극한 폭염에 이어 오늘도 서울은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며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극심한 더위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서울은 어제가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 오늘도 비슷한 수준으로 덥다고요? 네, 오전 11시 기준 서울은 벌써 34도를 기록하고 있고 강원 동해시 신흥동은 37.3도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낮에 크게 치솟은 기온이 밤에 식지 않아 밤 사이에는 전국 35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특히 강릉은 최저 기온이 30도로 지난 6일에 이어 또다시 초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은 28.8도였지만 최저 체감 온도는 30.9도로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이중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극심한 더위가 계속될 걸로 내다봤는데요. 여전히 일부 산간과 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 서울과 전주는 37도, 강릉과 대구 36도, 광주 35도 등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넘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강도 높은 폭염에 건강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더위가 계속된다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견고하게 버티는 가운데 남동풍이 불면서 열기가 쌓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후반부터는 태풍과 열대저압부 등의 영향으로 견고했던 이중고기압이 약해지며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고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수치 모델에서 고기압이 계속 강하게 자리 잡을 걸로 보며 예측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한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요. 기상청은 어제까지는 주 후반 날씨가 흐릴 걸로 전망했지만 오늘 발표된 예보에서는 전국 대부분이 맑거나 구름 많음으로 수정됐습니다. 서울 예상 낮 기온 역시 내일까지는 37도, 목요일 36도, 주말 34도로 어제 예보값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강도 높은 폭염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 만큼 햇볕이 강한 오후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하게 된다면 물, 그늘, 휴식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폭염재난대응회의를 열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대본은 산불, 호우 이재민과 복구 인력의 2차 피해 방지,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농업인 야외 근로자 휴식 유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무더위 쉼터 운영 점검과 연장, 수상 안전사고 관리, 폭염 대처 요령 안내 등도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낮 시간대 외출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을 당부했습니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중대본 1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지난 26일 기준 온열 질환자가 98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안전관리 1일 상황에 따르면 26일 하루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98명,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온열 질환자는 2,295명, 사망자는 총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축 피해도 잇따라 26일 하루에만 돼지 209마리, 가금류 13,633마리 등 총 13,842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 폭우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2명이 실종되면서 일주일 넘게 소방과 군경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수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기 가평군 덕현리 소방지휘소입니다. 네, 윤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이곳은 경기 북부 소방본부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마련한 소방지휘소입니다. 어제까지 소방지휘소는 2곳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한 곳으로 통합 운영되면서 지금 물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아침 8시 반쯤부터 이곳을 살펴봤는데 군경이 모두 이곳에 집합을 했고 군인들은 수변을 수색하기 위해서 삽을 들고 대오를 정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방은 경찰과 군과 함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이번 폭우로 6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마일리에 있는 캠핑장을 찾았다가 실종된 가족 중 큰아들은 구조됐지만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숨진 채 발견됐고 어머니는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또 덕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 역시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북부 소방본부는 신청평대교부터 청평댐까지 북한강 일대에 보트를 띄우고 수중 음파 장치로 강바닥 수색에 나섭니다. 팔당댐에서도 부유물 수색을 위해 드론을 날리고 도보 수색과 헬기를 띄우는 등 소방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모두 동원해 수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탐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은 조종천 구간에 설치된 수중보 근처에서 구조대원들이 잠수해 집중 수색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수색 작업이 원활히 진행돼야 하는데 날씨가 걱정입니다. 가평도 지금 상당히 덥죠. 네, 지금 가평 일대는 점심이 다 되어 가는데 기온이 섭씨 30도가 넘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제가 지금 그늘에 있는데도 땀이 날 정도고 오늘은 최고 35도까지 기온이 올라간다는 기상 예보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폭염이 수색 작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가평소방서는 연일 실종자 수색 상황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색 작업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소방은 매번 연일 갱신되는 기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염에 진흙과 토사가 굳어서 소방대원들의 이동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은 대원들 체력과 건강에 대해서도 물속에서 움직이는 대원들이 체력 소모가 큰 만큼 점심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더울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고 수색구역마다 냉방버스를 배치해서 대원들이 더위에 지치면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해 온열 질환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덕현리 소방지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경남 산청군에서 극한 호우로 인한 마지막 실종자 수색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다른 시도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지원군부대와 함께 오늘 오전 6시부터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수색이 열흘째 성과 없이 계속되면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며 신등면 유련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 1명이 마지막 실종자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남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잇따른 유화책을 평가절하하며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이종원 기자, 담화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 아침 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유화책을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대북방송 중단은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고 관심을 끌기 위해 동족 흉내를 내는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역시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며 한미연합 연습 축소나 중단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은 대화에 나설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건데 이 새 정부에서도 한동안은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 부부장의 담화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거듭 규정하며 당장은 대화에 나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오후 취임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본격적인 업무 개시에 맞춰 발표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북한은 담화에서 해체돼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고 남북을 북남이 아닌 조한, 그러니까 조선과 한국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과거 대남 메시지에서 흔히 보이던 괴뢰 등 자극적인 표현은 오늘 담화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나름대로 수위는 조절하려는 의도를 읽힙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 고위 당국자의 첫 대남 대화에서 표명된 북측 입장에 유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적대, 대결 정책으로 인한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대신 EU는 미국의 대규모 에너지 구매와 신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1시간 반가량 회동한 뒤 15% 관세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greeing that the tariff straight across for automobiles and everything else will be a straight across tariff of 15%. EU산 자동차 제품에는 현재 기존 2.5%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자동차에 도입한 25% 품목 관세를 더해 27.5%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 주력 업종이 자동차인 유럽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한국으로선 경쟁국인 일본산에 이어 EU산 자동차에도 15% 관세가 적용돼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적용 중인 50% 관세는 계속 부과됩니다. 양측은 또 EU가 요구해온 항공기 등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습니다. On zero for zero tariffs on a number of strategic products. This includes all aircraft and component parts. EU는 합의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 앞으로 3년간 총 7,500억 달러, 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6천억 달러, 약 830조 7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시한 종료를 닷새 앞두고 정상 간 전격 합의가 이뤄지면서 세계 최대 규모 교역국 간 전면전은 피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현지 시각 28일과 29일에 열리는 미중 3차 고위급 회담에서 상호 관세 부과 유예가 또 90일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과도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마지막 주요 협상국은 우리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주 뒤 우리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를 발표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8월 1일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최대 고비였던 EU와의 협상을 타결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서너 개 나라와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나면 8월 전 마지막 주요 협상 상대국은 우리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And we have numerous other deals, and mostly I'm just going to charge tariffs, and it's not a deal per se, but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끝낸 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관세 협상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납니다. 촉박한 협상 일정 속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관세를 2주 뒤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막판 협상 타결을 앞두고 한국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일 협상 타결 이후 드러난 양국의 해석 차이가 EU와의 협상 직후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5% 관세가 어떤 상품까지 적용되는지를 놓고 이견이 노출된 겁니다. It includes not only the cars, so go down with the tariffs for cars to 15%, but also all goods and semiconductor and pharma. 의약품이 포함된다는 EU의 발표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국에 대한 관세가 현실로 다가오자 미국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며 가격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충격파는 이르면 8월부터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아침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당시 당의 대표이자 지난해 총선 전 7불사 회동에 동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예진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죠. 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아침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당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만큼 연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와 김 전 의원 또 명 씨 등이 한자리에 모인 이른바 7불사 회동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회동에서 김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기록,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보여주며 총선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전 의원이 보여준 내용이 빈약하고 완결성이 없어 비례대표 요구를 현장에서 거절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제는 윤상현 의원이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았죠. 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어제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자정쯤 귀가했습니다. 조사에 성실하게 대답했다면서도 의혹의 진위를 묻는 기자들에겐 다 알게 될 거라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상시에 뭐 얘기 나왔던 것들하고 해서 제가 아주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소환을 통보받았던 명태균 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명 씨 측은 오는 31일 등 출석이 가능한 날짜를 골라 특검 측에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오늘 새벽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최 전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청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 최 전 도의원에게 일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네, 내일은 윤 전 대통령 소환도 앞두고 있죠. 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모든 선거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2022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작년에 치러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20대 대선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의혹도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또 대선 토론 과정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의 소환과 강제 구인 또 내란 혐의 재판까지 모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권에서 국무위원을 지낸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는 중인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 처리 여부 고심하고 있다고요? 네,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 지시를
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사흘 전 특검에 출석해 19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지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상당 부분 혐의를 파악했지만 법원의 구속 필요성 등을 어떻게 강조할지 고심하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나흘 전 자택과 공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재소환을 앞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외환죄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검은 지난해 7월쯤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 무인기 침투작전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2주 전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인기 작전의 초기 단계부터 보고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 문건에는 정전협정 위반 소지와 합동참모본부와의 논의 필요성 등 실무진 의견도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무인기 작전이 실행에 옮겨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거로 보입니다. 또 한 차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도 추가 소환해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최상병 특검 소식도 짚어보죠. 내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부를 계획이죠. 네, 최상병 특검은 내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최상병 사망 사건의 직권 남용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재작년 7월 말 수석 비서관 회의에 조 전 실장도 참석했던 만큼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입니다. 박 소장 출석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전해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그것도 특검에서 진술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관련자분들이 경로는 있었다고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순직한 최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특검은 또 지난주 금요일 참고인으로 한 차례 조사한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도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허주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시각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특검이 정치적으로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정치권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1시간 전쯤 특검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이준석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은 오늘 아침부터 이준석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각종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는데도 특검이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정치적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의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정당한 조사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임기를 개시하는 첫날 무리하게 이루어진 특검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어제 전당대회에서 9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1년 2개월 만에 개혁신당 당대표로 복귀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압수수색으로 취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부탁을 받아 공천 개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특검 압수수색 시기가 공교롭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특검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 2주 동안 자당 의원 4명에 이어
이 의원이 대표로 선출된 직후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정도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감싸지 말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는데요. 여야 반응 엇갈리고 있죠? 네, 미국과 관세 협상 시한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특사단 등이 최전선에서 분투 중이라며 여당은 정부를 믿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쟁을 삼가라며 경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실패한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여당은 정부의 친중 행보 탓에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야당 공격에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한미의원연맹 소속으로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핵심은 미국의 무역 적자 개선이나 비관세 장벽 해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친중 노선 탓에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친중 성향인 것에 미국이 불만이 크다는 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중요한 건 조선산업협력 강화 등이 아니라 이념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걸린 관세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대미 투자 확대 등 기업들의 협조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 기업 때려잡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야당은 관세 유예 시한까지 협상에 실패하거나 마지노선으로 정한 15% 수준을 맞추지 못하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특검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아침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서울 상계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이런 소식을 좀 들으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그 공천 개입 의혹 당시에 당의 대표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특검이 공천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윤상현 의원이 그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관련해서 피의자로 뭐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연계선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윤상현 의원을 거론했죠. 그 뭐 예를 들면 그 녹취록에서 상현이가 말이 많네.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당시 김건희 씨도 어떤 여러 가지 명태균 씨와 전화를 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조용히 기다리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녹취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당시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였을 때 김건희 씨와 이야기를 나눴던 점들도 이준석 의원이 인정을 했었지요. 그리고 공천 관련된 건 아니라 사실상 당대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힌 마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공천 개입에 있어서 좀 불법성이 있는 공범이 아닌가, 협조하지 않았냐, 그런 부분을 좀 그 특검이 어떤 진술을
특정해서 아마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단행한 게 아닌가 예. 그래 보입니다. 그 이준석 대표는 지금 지역구가 동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계동 그 본가를 압수수색한 이유, 그리고 의원이 되기 전 일인데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뭐냐, 이런 의문도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수사 실무를 잘 알지 못해서 시간이 많이 지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현재의 어떤 뭐 주거지라든지 사무실에 대해서 하는 것을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예. 물론 전에 쓰던 것을 가져와서 쓰니까 뭐 어떤 뭐 파일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뭐 압수수색을 하려는 목적은 적어도 그걸 통해서 뭔가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예. 뭐 현재 주거지라든지 또 이제 주로 서울에서는 그 본가에 이준석 의원이 주로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동탄이 아닌 서울 주거지 그리고 현재 의원실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추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특검이 칠불사 회동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회동입니까?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하고 두 번 엮인 거죠. 지금 서영주 소장이 말씀하신 것은 22년도에 있었던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를 통한 국회 재입성, 예, 그 그렇죠.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표로서 과연 그런 공천에 관여했느냐,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을 따로 차려서 나와서 거기서 총선을 치를 때 작년 봄 3월 1일, 3월 2일 요때 그때 이제 김영선 의원이 저희 당에서 공천이 불투명하니까 아마 개혁신당 쪽에서 비례의원 타진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때 칠불사라는 곳에서 이준석, 뭐 천하람, 뭐 김영선, 뭐 명태균 이런 분이 모여서 비례 공천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사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동이 좀 석연치 않으니까 그 과정에서도 좀 어떤 혐의점이 있지 않나, 뭐 이런 부분을 특검이 조사하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김영선 전 의원과 이제 두 번 엮인 그런 셈인데, 오늘 그 특검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고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한 인터뷰에서 유감 표명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이렇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가지고 오늘 이제 보통 당 지도부의 새로운 운영 계획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언론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이걸 압수수색을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윤상현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할 텐데, 지난번에 제가 11월 달인가요, 작년에? 그때도 이미 검찰 측에 한번 그 나와달라 해가지고 출석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했고 이런 얘기 안 했다를 명확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수사 주체가 바뀌다 보니까 여기도 또 확인할 게 있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시기가 공교롭다고 얘기하는 게, 어제 개혁신당 전당대회가 있었고 오늘 최고위 첫 회의가 열리는 날인데 이렇게 왜 급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하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좀 이준석 의원이 좀 당황한 듯한 모습입니다. 사실상 특검이 개혁신당 전당대회 신경도 쓰지 않죠. 그 일정을 다 깨가면서 수사하지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수사의 절차에 따라서 공천 개입에 관련된 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주 타켓이었고, 그다음에 증거와 증언 자체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부르는 거고, 명태균 씨도 원래 불러서 조사를 하려다가 일정이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본인들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 이준석 의원의 개혁신당의 당대표 선출과는 무관하다. 근데 그걸 이제 이유 삼아서 뭔가 공교롭다고 하는 것은 좀 당황하지 않았냐 싶고요. 사실상 이준석 의원이 본인 스스로는 그 당시에 대표로서 전혀 뭐 아예 개입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시스템에서 돌아갔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근데 특검이 공천 개입 공범 피의자로 적시를 했더라고요. 그럼 이게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는 것은 사실상 피의자 혐의에 대한 부분들을 특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증거라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톡 문자라든지 아니면 증언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피의자로 적시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준석 의원 자체도 당시 당대표로서 좀 고약하긴 하겠으나 당시 공천 개입이라는 자체, 이 공천 개입이 왜 문제가 되냐면
주의 시스템에서 공당은 공천이라는 것들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서 조직되고 활동이 돼야 되는데 외부적에서 들어와서 공천이 이루어졌다면 그 시스템을 깼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행여라도 마지못해 했다더라도 이거는 불법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를 통해서 이준석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지금 적시된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망신주기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의 반응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이제 처음으로 새 지도부가 최고위원 회의 해야 되는 날에 압수수색에 들어와서 아예 회의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역으로 좀 생각해 보면 그럼 특검이 왜 이렇게 했느냐? 첫 번째 특검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전당대회 전에 안 했다고 봐야 합니다. 빨리 서두를 거면 전당대회 전에 또는 중간에라도 할 수 있었던 건데 특검이 거기까지는 그래도 감안을 해준 것이고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바로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오히려 감안을 해준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검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공교롭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오늘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늦어도 내일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 이제 하루 이틀 사이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 야당 탄압이다 하는 부분도 특검이 야당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은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당일 때도 저희가 여당일 때 여당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있었던 국민의힘 당대표로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선인 시절에 윤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의 어떤 연관관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요. 특검이 만약 이준석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를 요구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들어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체포 동의안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농후하죠. 꼭 이준석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들은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특검법 자체를 세 개 다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그 의원 입장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검 수사는 말씀한 대로 기한이 정해져 있고 수사를 신속하기 위해서는 인신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이유만으로 동료의원의 이유만으로 그거를 막아설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김용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들은 사실 막아설 마음이 없다.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정당당하게 받아라는 말을 돌려서 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체포동의안이 안 오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특검 수사에 있는 그들의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 수사 협조를 하면 최소한 구속영장 청구는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김용민 의원이 애둘러서 얘기한 거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자, 어제 그 윤상현 의원이 고강도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던데 조금 그 조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건 뭐 저의 추측인데요.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본인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아마도 그 핸드폰에는 별 내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나올 내용이 없다. 그렇죠. 나올 내용이 있는데 수사받는 입장에서 그걸 공개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권리이기도 해요. 근데 굳이 언론에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윤상현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언론을 잘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따라서 특검에서 어떤 윤상현 의원 관련한 그런 어떤 증거가 따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보되지 않는 한 유의미한 증거를 갖고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의 그 녹취 거기에 나오는 윤상현 의원의 이름 누가 윤상현 의원한테 뭐 얘기를 했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거기에 기반해서 과연 어떻게 수사를 더 진행할지 뭐 지켜볼 만한 사항이다. 이 정도밖에는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실제로 이런 당당한 태도인 걸까요, 윤상현 의원이? 일단은 이제 법률적으로 최소한의 영장 청구는 막겠다. 구속은 막겠다는 대응 같아요. 결국에는 범죄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예.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 대한 비밀번호를 끝까지 버틴다면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지 않냐. 도주 우려까지도 볼 수 있는 건데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좀 낮겠죠. 다만 지금 윤상현 의원이 조금 검찰에서 심각하게 보는 것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상현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녹취에서 나왔고 상현이가 내가 얘기해 볼게. 그 말이 맞네라고 하면서 당시 공관위원장의 업무를 하면서 개입했을 건데 완전 전면 부인했거든요. 아예 통한 적도 없고 나는 아예 관련이 없다. 근데 지금 조사 기관에서는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개하긴 했으나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저도 이제 그 윤상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인했다고는 또 안 해요. 가서 소상히 말씀드렸고 차후에 언론인들께서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거 보면은 아마 뭐 얘기가 있었다는 거를 사실적으로 고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상현 의원의 가장 포인트는 핸드폰 비밀번호 폰 거는 구속되지 않기 위한 어떤 방어 차원에서의 그거다. 맹탕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나름의 방어 전략이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고 오늘은 그 김건희 특검에서 명태균 씨를 소환한다고 했는데 이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 얘기는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의도인데 사실 명태균 씨가 본인이 이 사안을 좀 폭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특검 수사는 거부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요. 명태균 씨가 출석 안 할 이유는 없죠. 근데 지금 단순히 제가 분석하는 거는 시간 조절하는 것 같아요. 특검의 수사 속도와 자기가 생각하는 속도, 그러니까 특정인을 본인이 관여된 사람이 많잖아요. 윤상현, 이준석, 뭐 홍준표, 오세훈 쭉 이렇게 명태균 리스트도 있어요. 김건희, 윤석열이 가장 중심에 있고요. 이 수사 속도를 보면서 본인이 특검에 출석해서 그 포인트의 어떤 증언을 하려고 저는 그 속도 조절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다 짜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고서는 지금 뭐 명태균 씨가 뭐 그렇게 소환 조사를 통해서 거부할 만큼 건강이 안 좋다거나 특별히 지금 여기까지 수사 진행 상황 속에서 본인 지수를 바꿀 이유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조금 더 세게 내가 가서 타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속도 조절의 속내가 아니고서는 뭐 굳이 특검 조사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윤 전 대변인께서는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명태균 씨가 굉장히 좀 본인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본인과 관련된 사람의 수사 진행 상황이 지지부진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털어놓음으로써 본인 타격을 입히고자 하는 사람에게 뭔가 좀 피해를 많이 주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특정인에 대해서 굉장히 격한 언어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수사 상황이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압수수색 시작이 된 거고요. 본인하고 같이 수사가 진행될 레벨이 아니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출두 시기를 조절하는. 그런데 특검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저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배포가 어떻게 보면 참 뭐라고 할까요?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참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이럴 거예요. 지금 그 본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경찰 소환 조사라고 발언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하나 대받아치면서 말씀한 대로 본인 몸값도 올리고 정말 본인이 사적으로 뭔가 좀 피해를 타격을 주고 싶은 사람을 고르는 시기를 지금 기획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카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그 카드를 꺼내드는 그런 전략을 명태균 씨가 좀 취하고 있다라고 두 분 모두 좀 분석을 해주셨고 최근에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그 자신의 SNS에 2021년 국민의힘 경선 당시에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해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신천지 그 교주죠. 이만희 씨에게 직접 들었다. 이렇게 좀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관계가 또 부딪히는 부분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망상이다. 이렇게 지금 되받아치고 있더라고요. 날짜를 잘 봐야 됩니다. 저희 당에서 책임당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석 달이 지나야 돼요. 당비를 3번 이상 내고 당 주최 행사 등에 한 번 이상 가야 자격이 부여되거든요. 물론 긴급하게 한 번만 당비를 내도 투표권을 줬던 사례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있었습니다. 근데 상례는 석 달이다. 근데 윤 대통령이 저희 당에 입당을 한 게
21년도 7월 30날이에요. 네. 예, 그리고 저희 당의 후보로 뽑힌 날이 11월 5일입니다. 그러면 석 달 조금 지나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 말이 맞으려면 훨씬 전부터 신천지에서 뭔가를 해서 당원으로 들어오고 시간이 도구해서 그 새로 들어온 당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징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많았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루머처럼. 근데 이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고 설령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시기가 맞지 않는다. 그분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의혹 제기 정도. 4년 정도 지난 시점에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런데 뭐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어떤 조직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당원 가입을 했을 때 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그 어떤 거래가 있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통일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천지도 무슨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당원 가입과 여러 가지 활동은 순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원들을 사는 것도 불법입니다. 뭐 한 명당 얼마 해서 뭐 1000명이 얼마씩 거래가 되면 그법 아니겠어요? 뭐 지금 현재 불거지는 건진에 대한 얘기도 통일교가 뭐 본인들의 신도를 뭐 투입을 해서 정신을 도와주는 거는 뭐 어떠겠어요? 그분들 마음이죠. 근데 통일교가 바라는 사업에 대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아니었느냐.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천지 부분도 뭔가의 대가성에 대한 거를 먼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특정 교파에서 특히 이제 신천지 부분들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기준 자체가 굉장히 좀 말끔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금 그 석연치 않은 세력들이 움직였다는 것들도 정치로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권성동 의원이 망상이라고 규정할 만큼의 아예 허위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한도 신천지 쪽에서 나름대로 정치권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려고 했던 정황들을 저는 알기 때문에 단순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업력이 몇십 년인데 망상 수준의 이야기를 꺼내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여러 뭐 장신구들, 가방과 관련한 그런 수사 결과도 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그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그 고가의 장신구와 관련해서 모조품이다라는 진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 해명이 적어도 그 목걸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뭐 빌렸다고 한 적도 있고, 뭐 굉장히 저렴한 거기 때문에 뭐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다. 이제 실물이 나오니까 모조품이다. 이게 뭐 번호가 상품 번호가 일련 번호가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저는 뭐 모조품인지 진품인지는 감정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 어디서 발견되느냐를 보면은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오빠의 장모 집에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너무 먼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돈댁이잖아요. 거의 평생에 볼 일이 없는 사이잖아요. 근데 그 집에 목걸이가 본인이 직접 찾던 이 목걸이가 했던 목걸이가 가 있다는 얘기는 숨기려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게 모조품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니까 일단 발견 장소부터가 석연치 않다. 그러면 왜 그 집에 그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 있느냐 여기에서 이 부분을 답변을 잘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역으로 보면 모조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렇다면 모조품이 아니고 진품일 경우에 이 거래 관계가 이 진품 이 목걸이를 취득하거나 또는 가지고 있었던 그 연유가 대단히 석연치 않다. 이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조품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시고 정말 그 발견한 그곳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특검이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의 집까지 가서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 그러니까 그 범위가 상당히 좀 광범위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거기까지 또 가게 됐을까요? 아마 첩보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김건희 씨 오빠가 여러 가지로 그 김건희 씨가 활동하는 옆에서 국정에 도움을 주려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빠와 관련이 되는 사람은 장모겠죠. 그러니까 사돈이죠. 김건희 씨한테는 멀지만 김건희 씨 오빠에겐 가까운 사람이 장모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빠에게 전달이 돼서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특검이 첩보를 통해서 압수에 나서지 않았을까 추측이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모조품이든 진품이든 간에 이게 김건희 씨가 밝히고 있는 이 목걸이의 취득 과정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단 일관성이 없다는 건 석연치 않다. 숨기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렸는데 나중에 빌린 것도 있고 소상공인한테 샀다. 그 다음에 나중에 모조품이다. 그러면 이제 모조품이면 이게 죄가 없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청탁을 했는데 그게 모조품이에요. 그러면 그 속은 게 김건희 씨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받은 게 죄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조품을 준 사람이 죄는 아니죠. 우리가 지금 특검에서 보는 거는 청탁이 됐거나 뭐가 오고 갔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사과를 한 10박스를 100박스를 주더라도 그 사과가 시들었냐 썩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줬으면 받았냐. 이거기 때문에 이 모조품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국가적으로 망신이긴 합니다. 사실이라면. 하지만 이게 이 취득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말씀한 대로 사돈집에다 그거를 왜 했냐 그거죠. 모조품은 버리면 되잖아요. 석연치 않으면 누구를 주면 되는데 아니면 유경옥 행정관에 주든지요. 수고했으니까 너 써라. 근데 그것도 아니고 사돈집에 숨겨놨다가 발견이 된다는 건 뭔가 이 목걸이가 이 사건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숨겨야 될 이유가 충분했다라는 차원에서는 일단은 조금 여러 가지로 해프닝처럼 보이긴 하나 특검팀이 어떤 단초를 잡은 거는 분명하다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안의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그러니까 신발 얘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발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뭐 신데렐라 수사다, 뭐 이 신발 사이즈를 맞춰야 된다, 뭐 이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그 샤넬 신발 같은 경우는 250mm였고 특검팀이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봤던 김건희 씨의 실제 구두 크기가 260mm였다. 요런 지금 10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근데 이게 사실 신발 크기가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샤넬이라는 브랜드는 다른 신발들보다 사이즈를 조금 더 넉넉하게 그렇게 제조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신발을 그럼 중간에 다른 사람이 신으려고 빼돌렸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실물이 있어야 되고 실물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그래서 누가 이것을 신었느냐 여기까지 밝혀야 이 모든 전모는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것이 사이즈가 다르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간 게 아니구나라든지 중간에 누군가 배달 사고를 냈다든지 뭐 누군지는 뻔하잖아요. 누가 가져갔는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검에서 정말로 세게 밝혀야 하는 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 신었냐라는 문제도 문제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이런 물건들이 오갔느냐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좀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좀 이게 실제로 그럼 이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뭐 이제 항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법원에서 10만 원씩 줘라 104명에게 하는 것이고 또 이 별건 외로 한 10,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을 법원이 인정해 주는 걸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사실 12월 3일부터 6월 3일이라는 이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정지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사실 이 각각 개인 시민의 일상들이 도둑맞은 셈이잖아요. 시간을 도둑맞았어요. 제가 써야 될 시간 누구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에 정상적으로 해야 될 시간들이 흐트러진 거잖아요. 그러면 난 그 시간 좀 보상해줘. 사실 제가 아는 인물들 예를 들면 한 기자분은 휴가 때 어디를 200만 원 주고 갔는데 이 비상계엄이 터져서 갑자기 귀국을 했습니다. 그 돈은 누구한테 보상받을까요? 당시에 아마 연말 송년회 이런 것도 그렇죠. 다 취소가 송년회도 됐잖아요. 있고요. 송년회 취소됐죠. 예를 들어서 12월 3일 전에 어떤 큰 계약으로 해서 토지 보상을 받으려고 금융권과 이야기를 하던 업체들도 있습니다. 중지됐어요. 그래서 그
보상금을 못 받아서 사업이 위태로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해들을 곳곳이 보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냐? 윤석열이라는 당시 비상계엄의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피해를 줬다고 저는 법원이 판단했다고 봐요. 예. 그게 104명이지만 많게는 10,000명, 더 많게는 한 10만 명도 될 수 있다. 좀 적절한 판단이었다 봅니다. 네, 뭐 액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그 의미 자체가 좀 상당한 것 같고요. 자, 이제 양당의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먼저 해보겠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인물이 지금 7명 정도 됩니다. 자, 일단은 이번 전당대회의 구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참 이런 단어 쓰기가 그런데 전환기를 기준으로 딱 둘로 나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기존에는 뭐 반 탄핵이냐 찬 탄핵이냐 해서 뭐 찬탄 반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줄여서 요번에는 반길이냐 찬길이냐 이걸로 딱 나뉘어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적 인물이 저희 당에 입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갖는 태도를 기준으로 수구 세력이냐 개혁 세력이냐 그리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또 더 나아가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정확하게 나뉘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다른 질문할 것 없이 그 문제적 인물에 대한 어떤 태도 이것만 봐도 딱 나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 찬 반 나뉘어 있는 그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당원들이나 또는 저희 당을 지지한다고 하시는 분들의 의사가 어디에 쏠려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예. 그런데 너무나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희 당의 그 변화 없는 더 뒤로 퇴행하는 듯한 모습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대로 노출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대단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안 좋은 상황만 연속되고 있어서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가 자꾸만 떨어지고 있다. 이 점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우려와 또 아쉬움의 지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그 장동혁 의원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죠. 장동혁 의원이 한 이야기를 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하는 유튜브에 출연하기로 하셨죠? 네네. 네 명이 같이 하는 거고요. 네 명이 뭐 당대표 후보를 불러서 뭐 검증을 하겠다는 차원이니까 제가 뭐 굳이 그것을 뭐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한길 씨가 근데 강성 발언으로 서울시당 윤리 회부돼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런 비판 우리는 계속 싸우면서 올 때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지금까지 끌고 왔고 대선에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해서 싸우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부분은 당의 입장과는 다르고 우리 당은 그 부분과는 다르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 수용해서 그 부분을 함께 같이 싸워가겠다. 이렇게 정면으로 돌파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알겠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 자꾸 이렇게 스스로 먼저 도망가려고 하고. 네, 조금 전에 이제 윤 전 대변인께서 친길 반길 얘기도 해주셨고 실제로 전한길 씨가 이번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줄 것이냐 이 부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장동혁 의원이 아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온 김문수 전 후보 외에는 그래도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 후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분 입에서 전한길 얘기하는 거 보면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저는 현실 인식이 장동혁 의원이 안 되시는 걸 보면 민주당에 뭐 개딸 타령을 하는데 이거는 팬덤이 조금 더 이제 고차가 된 부분들을 개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장동혁 의원이 얘기하는 그거에 맞서는 전한길 씨의 어떤 그 지지층 이거는 내란을 옹호하는 층이에요. 아예 차원이 달라요. 민주주의라는 그 틀 안에서 팬덤 생겨서 서로 싸우는 거는 그래도 불편해도 용인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은 지금 헌법 밖의 사람을 받아다가 정당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위헌 정당의 길을 가는데 왜 현실 인식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건 아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친길이냐 반길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쉽게 해서 반탄 찬탄입니다. 거기에 이제 뒤로 제가 말씀드리면 외곽에서 이 한쪽 편은 전한길 한쪽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식의 외곽 싸움이 되면 찬탄과 반탄으로 다시 한번 갈리는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이
누가 되더라도 달라질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찬탄파가 된다면 조금 기사회생할 수는 있겠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워 보여요.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네. 김문수, 그다음에 전환길 이 두 사람의 내란5 부정선거, 그다음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주장하는 정당으로 남는다면 8월 20일 날 끝나고 나서도 스스로 뭐 어떤 희망이나 미래를 찾을 수 없어서 조금 밖에서 보기로는 불편한 네. 전당대회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찬탄 반탄이 이름만 바뀐 그런 형태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가 미묘하게 좀 다른 의견을 전달하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이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을 평가하자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용인술의 실용적 통합적 인사가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우리가 점수를 매길 때가 아니지 않는가. 성과를 보고서 점수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0점 이상 99점까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100점 만점에. 왜 그러냐면요. 실사구시형 내각이었다. 그리고 송민영 장관 유임을 시켰듯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현재 앞으로 잘할 장관이라면 과감하게 발탁한다라는 거였고요. 안규백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다시 두 번째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 굉장히 잘한 인사라고 생각하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도 매우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카운터 파트너로 나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은? 없다. 저랑 맞는 당대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까지 출마했던 그 후보들 중에는 협치의 대상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후보 모두 그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줬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안타깝죠. 저희를 그래도 상대로 봐주셔야 되는데 네. 그래도 좀 결은 달라 보입니다. 두 분이. 박찬대 후보는 아무래도 국정운영 논리에 치중한 말씀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예. 정청래 의원은 뭐 명불허전, 진영 논리 그대로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뭐 99점 얘기하잖아요. 예. 결국은 민주당의 그 강한 지지층에 소구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그 지점에 전력 투구하는 정청래 의원의 선거 전략이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대단히 소구력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확실히 그 정청래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박찬대 후보에게 좀 반전의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반전의 상황 뭐 이제 토론회가 한두 차례 있는 것 같고 30일부터 투표가 들어가요. 예. 원샷으로 가기 때문에 30, 31일, 1, 2, 4일 동안 이제 호남, 뭐 제주, 수도권까지 한 번에 다 갑니다. 사실 박찬대 후보가 지금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아직 80%의 권리당원 투표가 남아있고요. 사실 저번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고치를 넣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당원들한테 호소를 했죠. 그러면 그 선명성을 가지고 차별화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토론회에서 차별화를 못하고 다시 물타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치를 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통합과 협치 플러스 개혁을 다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걸 주장하면서 최소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집권 여당의 어떤 여러 가지 지도부의 그 어떤 요청에 밀려서 부담을 갖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지도부를 줘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지도부가 되지 않겠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민심만 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각을 세웠다면 이거 한 판 해볼 만하겠다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렇고요. 정청래 후보 자체는 선명합니다. 싸우는 건 내가 할 테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 좋은 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셔. 이건데 사실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입법부는 내가 관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행정부는 행정부 일만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자는 겁니다.
국회와 입법부는 내가 주도해서 가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들지 마시오. 그런데 당정이라는 게 어떻게 행정부는 행정부 일만 해서 좋은 일만 할 수 있어요. 당 지도부가 그 부분에 호불호 맞춰주지 않으면 먹이장이 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부분만 잘 서로 간에 보완을 해서 다음 토론회에서 각을 세운다면 한번 볼만한 게임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네, 다음 토론회에서 또 다른 전략을 들고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폭염의 기세가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도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낮에 논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농산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김천시 조마면 포도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천도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은 포도밭입니다. 이 샤인머스켓을 생산하는 비닐하우스 안쪽인데요. 이 온도계를 보면 40.1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덥고 또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더위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폭염이 심한 상황, 열기가 모이는 비닐하우스 안쪽에서 작업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곳까지 오면서 주위의 논밭을 둘러봤는데요. 역시나 농민들이 일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한낮 농사일을 피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또 경로당 같은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라는 안내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의 하나로 농민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이런 활동에도 워낙 무더운 날씨 탓에 고령자가 많은 농촌에서는 온열 질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지난 26일까지 집계된 자료를 보면 온열 질환 환자는 전국에 2,300명이 넘고 사망자도 11명에 이릅니다.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온열 질환은 더위가 여러 날 길게 이어질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곳 김천도 지난 22일을 시작으로 폭염 경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 발생 위험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농민들 말을 들어봤는데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작업을 하고 오전 10시 정도면 거의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한낮에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물을 자주 마시고 마을회관이나 은행처럼 시원한 곳에서 자주 쉬어야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김천시 포도밭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이렇게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차 안이나 근처 숙박업소에서 밤을 지새운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인천의 아파트 단지 앞에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열대야의 단지 내부 변압기가 고장나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집안에선 잠을 자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에어컨과 선풍기, 냉장고가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차에서 시동 켜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더워가지고 잘라고 그러다가 도저히 못 지내서 지금 물 한 잔 사러 나왔거든요.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선 아파트 3개 단지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 4명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이 밖에도 성남 분당과 시흥, 오산, 충북 청주 등에서 아파트 정전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수천 가구가 더위와 씨름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냉동고 이제 얼린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막 물이 샌대요. 물도 새고 있고 이거 어떡할 거냐, 이 더위에 어떻게 자냐. 대부분 변압기 과부하 탓으로 추정되는데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양평군에선 8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연 주택으로 돌진해 마당에 있던 10대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없었고 경찰은 운전자가 우회전하려다 운전이 미숙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야산에서 최 전 도의원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최 전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계인 최 전 도의원을 예비 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은 오늘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서 최 전 도의원에게 일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최 전 도의원에 대한 소환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오늘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로 현직 경기도의원 4명과 전직 시의원 1명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48명을 투입해 도의원들의 자택과 의회 사무실 등 1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이들 5명에 대해 출국 금지 신청도 했습니다. 이들은 민간업자 A씨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가짜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20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피해자 181명에게 허위 해외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 금액을 편취한 일당 4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선물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프로그램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차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대포 계좌에 투자 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충북 진천군 광해읍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내부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망자 외에 주택에 거주하는 2명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내부에 고립돼 있는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늦은 밤 서울 도심의 버스 정류장에서 한 생명을 살려낸 버스기사가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심폐소생술로 3분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연세대 앞 정류장. 학생들이 모여있는 중간에 한 시민이 쓰러져 있습니다. 정류장에 진입한 버스가 멈추고 운전기사가 급하게 뛰어내려 현장으로 향합니다.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은 호흡이 없었고 혀가 말려있는 위급한 상황. 버스기사는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3, 4분의 사투 끝에 남성은 숨을 쉬고 1분 더 지나자 기침과 함께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119 신고로 환자는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돼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운행이 지체됐지만 모두가 괜찮다, 수고했다며 응원의 말을 건넸고 한 학생은 감동했다면서 과자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린 버스기사의 용감한 행동은 버스 앞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올라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윤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 일주일 만에 신청자가 4천만 명에 육박하는 등 높은 신청률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지난 21일 신청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첫 주 만인 어제 자정까지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지급액도 총 7조 1,200억 원에 달해 과거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국민지원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이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 8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3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삼성전자는 계약 상대방과 주요 내용은 경영상 비밀 유지 필요로 인해 비공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째 줄어들면서 일단 급한 불은 꺼진 모양새지만 불씨는 여전해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9% 넘게 뛴 서울 강남구. 하지만 627 대출 규제 이후 한 달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문의가 없어요. 별로 많이 줄어버렸고 실제로 거래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고 물으러 오는 건 간혹 있어도 거래는 안 이루어져요. 하자건 사람 듣고. 급매물을 제외하면 집주인들은 호가를 내리진 않고 대출 창구가 막힌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눈치 싸움도 치열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출이 규제가 되니까 못 들어오시고 이분들 입장에서 급하지 않으니까 가격을 낮추지 않으시고.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10,000건이 넘었던 거래량은 대출 규제 영향이 본격화한 이달 들어 2,000여 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5주 연속 상승했지만 대출 규제 이후 상승폭은 4주째 줄었습니다. 아직 다른 중저가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도 잠잠합니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여전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게다가 대출 규제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긴 어려운 만큼 언제든 공포 매수, 이른바 패닉 바잉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다리면은 향후에 품질이 좋은 그런 주택들이 공급될 거라는 그런 신뢰도 확보와 그런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좀 있어줘야.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유휴부지 개발이 새 정부 주택공급 대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 파크포레온 아파트 내부에서 균열이 발견되자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이른 시일 안에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오늘 오전 지자체인 강동구청 등과 해당 단지의 균열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지 주민은 커뮤니티에 3단지 34층 아파트 상부층 복도 벽면에 수평으로 길게 이어진 균열 사진을 게시했고 SNS 등을 통해 논란이 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이후 해당 부위에 보수 작업을 진행했으며 전문 업체를 선정한 이후 최대한 빨리 안전진단을 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상호 관세율 15%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시한 하루 전인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협정을 타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U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당초 1차 협상 이후에는 EU가 미국에 좀 끌려다닌다 이런 평들이 있었는데 이번 협상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EU도 미국 수출할 때 있어서 상호관세 15%,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대미 수출 품목이라고 쓴 자동차 경우에도 15% 관세를 부과받는 걸로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EU 입장에서는 기본 관세율 10%, 상호 관세율에서 25%에서 10%가
기본 관세고 그 이후에 15% 20% 정도를 일본과 EU가 이제 부과받는 걸로 해서 굉장히 좀 그 신경전이 셌고요. 그리고 기본 관세의 10%도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불합리하다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했지만 네. 결국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라든지 EU와 미국이 갖고 있는 경제력이라든지 또 국력의 차이에 의해서 네. 결국은 EU가 일본의 선례를 따라가지고 이제 미국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떻게 본다면 15%로 이제 합의하는데 합의를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예. 이와 더불어 이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그 투자를 하기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5,500억 달러였는데 EU가 6천억 불 투자를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7,500억 불을 구매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국 측에 어떤 그 좋은 선물을 안겨줬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일본 협상에 좀 비슷하게 따라간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할까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U가 일본보다는 어떤 그 무역 수지가 미국과의 그 교역에서 큽니다. 그래서 EU, 그다음에 일본, 한국 순으로 어떤 무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EU가 그 결정해 놓은 그러한 상호 관세를 그 품목 관세율이 어떻게 본다면 한국이 얻어야 될 최대 목표치가 됐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철강 그러한 주요 우리 대미 수출품을 보면 일본과 그 EU가 우리의 주요 경쟁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상호 관세율이나 품목 관세율에서 그러한 상대국들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는다면 그거는 우리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대미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고전을 맺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15%를 최대 목표로 해서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호 관세 15%, 품목 관세 15%, 자동차 15%를 얻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 협상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혹시 나중에 뭐 협상 내용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합의만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합의를 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5,500억을 일본이 투자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의 어떤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과 EU와의 어떤 협상에 있어서도 결과에 있어서도 의약품이 그 관세, 상호 관세 그 15%의 그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이 6천억 달러의 어떤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EU하고 미국하고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큰 틀에서 지금 합의만 해놓고서 이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느 정도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쨌든 그 협상에 키를 주고 있고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이라든지 해석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하면서 해석을 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향후에 양국 간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계속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EU와 협상이 마무리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도 이제 타결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관세 휴전 90일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이제 3차 그 협상을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8월 10일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율을 이제 그 유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보다 나은 그런 그 양국 간의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적으로 90일 정도 다시 유예를 해놓고서 그 기간 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이익을 지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양국이 지금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을 15%, 30%에 좀 낮추고요. 그러고서 이제 그 미국이 원하는 것이 이번에 일본과 EU와의 협상에서 분명히 졌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그 시장을 개방하는 무역수 적자를 줄이고 이제 시장을 개방하는 부분, 두 번째 미국 내 투자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무역수 적자를 줄이고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 측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호응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3차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수의 적자를 보다 더 줄이려는 미국 측의
요구와 그걸 지키려는 중국 측의 어떤 대응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를 좀 더 짚어볼게요. 오는 31일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 그리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마지막 협상을 벌일 텐데 이 31일이 미국의 관세 부과 예정일을 하루 앞둔 날이잖아요. 왜 이렇게 협상이 늦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죠. 우리가 중국 이외에 5개의 우선 그 협상국에 지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인도였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는 국내 정치적인 좀 혼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협상팀이 교체되는 그런 불가피한 수순이 있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는 협상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양해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8월 1일 날 어떤 그 유예가 끝난다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시간을 내야 되는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미 그 주요 국가들과의 협상 일정이 있고 거기에 딱 조율을 해서 우리도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판에 가면서 굉장히 치열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와의 협상이 최근에 있었고 28, 29일에는 중국과의 협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일정을 고려해 미국 측의 일정을 고려해서 우리와의 협상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일, 31일 즉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에 있어서 이견, 투자 규모라든지 시장 개방에 있어서 우리도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 방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견을 좁히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치열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이제 그 일정을 조율하면서 협상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30일, 31일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촉박한 시일 안에서 우리나라가 패키지 딜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이게 협상에서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패키지 딜이라고 한다면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원스톱 쇼핑 해가지고 관세 해법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국방비 증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다 의제를 올려놓고서 테이블에 올려놓고서 한꺼번에 이제 그 결정을 짓자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패키지들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세 협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동맹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주요 우방국이고 동맹국으로서 그러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전략적 이해관계 토대에 의해서 관세 협의를 우리에게 보다 우호적으로 끌어달라 이런 부분에서 패키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즉 그 관세 협의를 위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수치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잖아요. 예. 5,500, 6,000, 7,500 이런 부분에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어떤 전략 동맹수 중요성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의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나온 것처럼 마스가라고 해가지고 조선협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구체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외교안보 부분에서 연기가 되는 거예요. 즉 중국이 어떤 조선업에 있어서 거의 70%의 어떤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업 세태 그래서 어떤 해군력이라든지 선박의 어떤 해운업에 있어서 상당히 열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주 2위인 한국이 한 18%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협력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패키지에서 얘기를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마스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그 관세 협의, 경제적 협의뿐만 아니라 안보라든지 어떤 그 전략적 고려사항을 함께 묶은 우리의 접근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유럽연합 같이 이제 15%의 합의를 할 수 있을 건지 이제 궁금해지는데 어떤 전략 짜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EU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라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상호 관세나 품목 관세를 낮춰주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을 개방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무역 적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시장을 개방해라.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미국 내 투자를 통해서 미국이 양질 일자를 만드는데 기여해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EU와 일본이 5,500억 달러, 6,000억 달러의 어떤 투자를 통해 가지고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이 부분에서
미국에게 명분을 줬고요. 이와 더불어서 일본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그런 강수를 두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고려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EU나 일본보다는 어떤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뭐 5,500억, 6,000억까지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국과 조율을 좀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농산물이라든지 어떤 자동차 시장 그리고 디지털 무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을 개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말씀드린 조선이라든지 반도체나 배터리 같이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전략 산업에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거든요. 그 예. 부분에서의 투자를 아까 말씀드린 미국 내 투자에 전복시키면서 한국이 이만큼 중요한 국가라는 걸 강조한다면 그 협상에 어떤 그 좋은 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협상 결과를 기대해 보면서 끝으로 북한 이야기 짧게 좀 해볼게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공식적으로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과 맞이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현상을 지금 확인해 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그걸 거치면서 그 남북관계 굉장히 그 교착 상태에 경색이 됐고요. 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지만 그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큰 그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해 준 거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죠. 예. 남북관계 부분은 시작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의도하는 목표로 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거고 비핵평화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출범 초기에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방점을 두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예. 출발점이니까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그 남북 교착을 풀기 위해서 긴장 완화 조치를 계속적으로 제시를 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북미 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예. 어떤 남북 관계가 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북미 관계 개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에서 전승절을 자축했는데 한미를 겨냥한 비난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떤 북미 관계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확인해 줬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북한의 상황으로서는 한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에서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갖다가 명시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막을 내리면 러시아의 중재를 통해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고려한 포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굳이 미국을 자극해가지고 현재 러브콜을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러한 의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 의도가 반영된 포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 이야기부터 북한 이야기까지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 도로와 차량에서 열기가 그대로 뿜어져 나오면서 도심 전체가 마치 거대한 찜통에 들어와 있는 기분입니다. 현재 서울은 35도를 넘어섰고요. 앞으로 기온은 37도까지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던 어제만큼 뜨거운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온열 질환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경기 안성 양성면이 37.6도, 강릉이 37.3도까지 오르며 35도를 웃도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경기 남서부와 충청, 전북 등 서쪽 곳곳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35도를 웃도는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어젯밤 오키나와 해상에서 열대어접으로 약화했던 제8호 태풍이 다시 태풍으로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이 태풍은 중국으로 향할 걸로 보이지만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남동풍이 강화되며 서쪽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전국의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가급적 실내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